국민의힘이 잠시 뒤 선대위를 공식 출범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각 캠프의 입장,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전에 소상공인들을 만났더라고요.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3%에 불과합니다. 1인당 한 49만 원, 8만 원 이 정도에 불과하죠. 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건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에 이미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된 것들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뭐 미국은 비교할 바가 없죠. 우리나라의 5배. 근데 미국이 잘 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이건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GDP. 재정 지원 규모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출하던 거에 비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네, 대변인,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일단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좀 인색하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 영업 제한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있고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K-방역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찬사를 보내주는 이면에는 사실은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후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인가를 위해서 지금 정확한 진단을 내리자고 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50조 지원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그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왜 작년부터 재난지원금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민 대다수가 그리고 저희 당은 말초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두텁게 지원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걸 기본소득 계속 그 정부에서는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여태껏 기본소득 얘기하시다 왜 저런 말씀하시는지 잘 조금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봤던 발표 내용 뒤에 보니까 뭐 국가 채무 비율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그래프를 전문가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싶은 생각이 우선 하나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5%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롯이 비교가 가능한 건지 OECD 국가 중에 보면은 기축 통화를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대부분은 다 유로화, 미국은 뭐 아는 것처럼 달러, 일본은 엔화가 거의 기축 통화 대우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나라하고는 이게 그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내년 가면은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하면 한 2,000조가 넘어요. 그럼 지금 45%라고 하는데 이게 60-70% 이상 넘어가는 거고 사이에 숨어 있는 공기업 부채 이런 것까지 치면 우리 부채가 상당히 많거든요. 단순히 재정적인 부채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통계적인 착시 내지는 오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대변인,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의 정확한 맥락을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면 일단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는데 당연히 동의하죠. 네, 그런데 그건 먼저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여권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다. 뭐 공공기관에 사실상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있기 때문에 더 실제는 더 많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원 충당에 네. 대해서는 여야 공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건 50조가 됐든 뭐 더 이상이 되든 이하가 됐든 국가재정당국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근데 문제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정말 어려운 부분한테 두텁게 지원하느냐. 저는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엔 이미 예선 끝났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 초에 가면 그럼 다시 추경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우선 여야가 협의해서 얘기해서 재원을 가지고 당국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만들면 저는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자는 거는 윤석열 후보도 먼저 얘기를 했던 거고 국민 대다수가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괜히 여당 후보가 그러니까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가 빨리 나와서 뭐 얘기합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모순되는 거 아닌가. 예산은 재정당국과 국회가 정리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정된 정부 국가 재원을 그 효율적으로 그 특정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어려운 부분에. 층에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해야 된다. 국가 부채도 생각하면서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정화 대변인께서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먼저 소상공인 네. 두터운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시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말에 약간 어폐가 네. 있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걷어들인 것도 아닙니다. 네.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여력이 있다고 하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더 들여다보자라는 데는 같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저는 이 앞뒤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 재정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또 보상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독일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독일은 헌법이 정한 대로 국가의 물가 관리는 법에서 정한다라고까지 해놓지만 지금 위기 상황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국가 부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19년도에 거의 GDP 대비 100%까지 갔던 거를 1년 사이에 또 60%로 낮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 부채라는 것에 대한 그 위협 걱정들은 사실은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뭐 세계 무역경제 10위권에 들어있고 선진국에 안착했고 군사 경제, 유기 뭐 이렇게 외국에서는 얘기하는 그 객관적인 지표와 달리 국민들 주머니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비어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런 소상공인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주제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은 지금 대부분 서민들 보면 부동산 부채예요.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영업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부채예요.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국가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서민들한테 온기가 갔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이만큼 많은데 국가부채는 얼마 안 되니까 국가가 이 가계부채를 감당해 줘야 된다. 저는 이 경제 논리에 대해서 제가 뭐 지식이 짧아가지고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고 온기가 서민들한테 다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저는 국가부채는 얼마 안 되고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걸 충당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온당한 경제 논리에 따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이 부분 제가 이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통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일단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이 좀 논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저는 네. 뭐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텁게 정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치권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합의가 필요하고 해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어서 그 기본소득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후보가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을 삼성이 이야기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정확한 의도가 뭡니까? 이
코로나 위기에도 사실 대기업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은 충분히 이익을 남기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이익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이윤을 창출한 곳에서 희생을 같이 감수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도 상상하거나 신경 써보지 못한 그런 역발상이 아니었나 싶어서 굉장히 제가 볼 땐 삼성이라는 그 대기업에서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동의할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서 그 기본소득에 대한 의논을 하신 부분이 앞으로 그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민생 대통령 그리고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는 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맥락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네. 가령 삼성 측에서 아니면 또 이재용 부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한 거에 소개가 됐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뭐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얘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많이 번 건 가지고 우리 국민들 놀아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 취지가 맞는 건지 한번 사실은 이재명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게 대기업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세계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각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과연 기업을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기업을 만나서 고충을 듣는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과연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하셨다가 또 이거 돌아가는 거와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에 전북 지역을 돌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서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른바 지난 한 달 동안 지난했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누리고 싶다라고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 위원장으로 오셨고요. 그 과정에서 이준석 당 대표는 윤핵관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언급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사라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본인은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변에서 윤핵관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죠. 들여다보니 중요한 위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 몇 기 해서 10명 이상의 검사 출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국정을 장악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 결국은 예전에 전두환 독재 시절에 군복을 벗었던 하나회가 있었다고 하면 검찰들이 검복을 벗고 양복을 입은 정치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네. 그동안 사실은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활용을 했던 게 검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검찰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뜻에서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시는지 기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번 봤더니 민주당 선대위에도 굉장히 검찰 출신,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20분 가까이.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비판이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미지 덧씌우기 내지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선거 전략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글쎄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얼마나 저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하기 전에 국민들이 결국에는 판단하시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그 발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좀 다른 주제로 해볼게요. 제 출신이 비천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지를 좀 변화를 꾀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을 전 보았습니다. 비천한 본인의 출신을 얘기했는데 가난한 사람들 모두를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한 왜곡을 하던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거리 연설에서 본인 자신의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진솔하고 담담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그 성장 과정을 제대로 잘 모르다 보니 국악에 떠도는 뭐 그런 네거티브 흑색 선전들로 또 선동되는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을 좀 타파해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봐지고요. 저는 이것이 뭐 감성 뭐 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과정 그 속에서 본인이 열심히 추구해온 가치대로 노력한 성과가 있다라는 걸 봐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은 봐주지 않고 지금 뭐 그냥 비천한 그 출신 이거 하나에 포커싱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 저는 사실은 좀 불만스럽고요. 그 이후에 자라오면서 최선을 다했다. 국가에 본인이 녹을 먹으면서 하고자 할 때 그 추구했던 가치들을 이뤄냈다라는 그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그 진단,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진단 혹은 그 인식의 틀이 좀 저는 아직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어려운 일 한 분들, 험한 일 하는 분들을 저는 비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후보께서 직접 비천하다, 뭐 미천하다는 용어 쓰셨으니까 저는 그냥 차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볼 때는 비천한 출신이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의심점이나 혹여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궤적 중에서 혹여 진실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혹여 국민들에게 거짓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에서 저런 것들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비천한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말씀을 주시면 저는 모든 게 해결된다고 봐요. 뭐 가령 무슨 뭐 형수와의 관계 아니면 또 다른 문제 뭐 인권 변호사의 자격 논란 그다음에 최근에 있는 무슨 대장동 논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국민들이 많은 부분의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말씀을 반성하시고 눈물 흘리고 큰절 올렸지만은 아직도 납득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게 스스로 저렇게 뭐 나 스스로 비천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진단이고 제대로 된 처방 아닌가. 뭐 다른 당 후보이시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게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 지점. 그러니까 뭐 조카 변론이라든가 불행했던 뭐 가족사 그 뭐 형 정신병 입원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불우한 가족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적인 영역보다 더 심각하게 네거티브 된 부분이 있거든요. 비난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은 사실은 불우했던 가정사다 이렇게 한정지어서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있는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 지금 비리 의혹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고 검증해야 될 부분이 무뎌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두 부분이 차별점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뤄지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의 장모 어떻게 보면 그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불법으로 요양급여 수급과 관련된 혐의가 불거졌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판결이 났는데 그 외에 부인의 경력, 이력, 네, 뭐 네. 박사학위 논문 문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 등 뭐 다양한 문제들이 네, 있죠. 양평동 가족 그래서 제가 드리고 회사의 싶은 말씀은 문제들도 일단 있고요. 그 장모권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판결이 좀 나온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의혹들은 지금 불거져 있는데 수사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결이 아직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다 이 정도로 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려고 좀 말씀을 드린 거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련된 그 그래픽이 좀 준비된 게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지금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리얼미터에서 관련된 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역시 치열하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인가요? 네.
네, 제작진께서는 지금 이 여론조사 기간을 다시 한번 좀 그래픽에는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로 나가 있는데 여론조사 기간을 좀 제작진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KSOI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3일과 4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요거 그 그래픽 숫자를 한번 그 여론조사 기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전을 좀 벌이고 있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 날 그 울산에서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3일과 4일이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네.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굉장히 지난한 그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 회동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많은 부분 됐는데 네. 지금 조사 기간이 이제 3일, 4일이기 때문에 네. 아직 저는 뭐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금주에 여러 기관들이 이제 조사를 할 텐데 아마 수요일, 목요일쯤 지나는 주 후반 갔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KSOI 조사에서 다소 하락, 0.6%포인트. 이재명 후보도 이 지표상으로는 조금 다소 하락,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하락, 이재명 후보는 다소 상승.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지금 안 나는 상황으로 지금 전주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그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의 계속되는 지방 메타버스 투어 뭐 이런 것들 결과가 나오는 주 중반부터의 결과들이 상당 기간, 그러니까 후보가 선출된 1단계, 그다음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금부터 이제 선거 캠페인 그 2단계에서 중요한 기점이 돼서 상당 기간은 뭐 주중 주후반에 나온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대변인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 선출된 이후에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좀 상승세를 타다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좀 선대위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 그 기간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좀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또 이렇게 선대위 갈등이 봉합이 됐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가는 그 추세는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양쪽 공이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선대위 인선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반영됐다. 그렇게 봐지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놓고 사실 지난하게 국민들이 좀 피곤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컨벤션 효과가 차감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갈등이 봉합 수준이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봐지지 않으니 이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경우에는 뭐 인재 영입에 있어서의 논란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 차곡차곡 정말 쌓아가고 있다. 조금씩 변하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그래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해서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선대위 갈등 봉합이 지난주 말에 됐고 또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중반 이후에 여론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앞서 또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대담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 구성에서 함익병 씨의 그 영입 보류라고 나갔는데 영입 철회인 거죠, 대변인? 그렇죠. 어제 저녁에 이제 마지막 사실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한테 뭐 죄송스럽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도 과거 발언에 대해서 그다음에 당에서도 과거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어제 낮에 보류를 했다가 저녁에는 최종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보류로 나갔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대위 오늘 2시에 출범식을 하는 겁니까? 2시부터 선대위 출범식이 이제 네, 이루어집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정치 사회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단합이나 통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과거 정치권에 들어와서부터 외연 확장, 중도 확장 그리고 반문, 반이, 반민주, 빅텐트 뭐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처럼 현 정부의 책임이 있는
이 정치권 세력들과 차별화돼서 다른 부분들이 이 난국을 좀 극복해 나가자는 얘기를 할 듯 싶고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게 이제 경제잖아요. 경제적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기회의 사다리, 사회 안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는 법치를 좀 바로 세워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옳게 서는 나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당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에 나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대위 인선 과정이 뭐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사실상 윤핵관들 탄핵해라,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뭐 이수정 교수도 그렇죠. 영입자를 반대했던 문제나 뭐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바뀐 카드 하나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진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오셨잖아요. 그 부분만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점에서 아마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김종인 위원장님의 목소리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김종인 위원장께서 주창하셨던 경제 민주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기본소득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여야가 함께 기본소득을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기본소득의 찬성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근데 우려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께 그 김종인 대표가 경제 자문역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주창했던 내용들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잘 해결이 됐느냐, 실제로 현장에 쓰여졌느냐,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공허합니다. 이번에도 또 그 모습이 재현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재탕에는 속지 않는다. 그래서 그 효과는 미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함익병 씨 같이 독재를 찬양하거나 그리고 뭐 여성을 비하했던 그런 인물을 인선하고자 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 주변에 그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볼 때는 폭탄 돌리기를 시작을 했지 그 폭탄이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은 있습니다. 네.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뭐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고 네, 아마 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우려 때문에 지금 자꾸 이제 기울어지는 선거판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선대위 출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소개가 될 거고 오늘 뭐 조금 이따 2시부터 소개가 될 거고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가 금요일 회동을 통해서 이제 봉합이 아니라 완전히 완치가 돼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오늘 이제 제대로 떠서 제대로 된 선거 캠페인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서로 상반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직 뭐 출사표를 어떻게 던질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관련해서 힌트가 될 만한 발언이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것 같은데요.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2년 동안 지속됨에 따라서 이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갖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 다음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문제 해결에 노력을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별이 지금 초저녁에 어떤 별 좀 데리게 되는 거지. 초저녁 하늘에서 보는 별. 거기 가면서 순간을 제대로 포착을 했으면은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과실해야지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별의 순간에 의미가 없어요. 네. 초저녁에 뜬 별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뭐 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네. 근데 초저녁에 뜬 별이면 아직 완전히 뭐 밤하늘 중간에 뜨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표현 아니시겠습니까? 초저녁에는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후보의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후보의 정치 철학, 국정 운영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내 역할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위치는 결국 후보의 몫이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 그 역할을 수행해낼지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앞서 또 그 초저녁에 뜬 별 앞선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그 코로나 상황에
상황에서 그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의지, 정책 역량을 보여줘야지만이 초저녁에 뜬 별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될 거다.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늘 해서 최근에는 약자와의 동행, 과거에는 경제 민주화 뭐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앞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국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인 위원장이 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도 연설을 통해서 아마 이 기회의 사다리, 다시 일어나는 경제,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이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국가라는 혜택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에 많이 방점을 두고 강조하시리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하나 더 추가로 여쭐게요. 오늘 선대위 인선이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실장님은 확고하게 자리를 지고 계시니까 다른 부분 그 면면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많이 보도가 됐고 예상되는 것처럼 김정인 위원장님의 뜻을 많이 정리하고 계셨던 임태희 전 네. 대통령 실장께서 이제 합류를 하셔서 종합상황본부장을 맡고요. 이 안에 그동안 뭐 청와대에도 일을 했고 캠프에서 계속 주력을 했던 그 경제통, 그다음에 뭐 상황실 뭐 이렇게 해서 강석훈 전 수석, 뭐 김현수 전 수석 등도 합류할 거로 보여집니다. 발표가 될 걸로. 그리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중도에 있었던 금태섭 전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는 청년들, 특히 이 젊은 MZ 세대 이런 데서 많이 그 선대위의 얼굴로 등장하는 모습을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이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그 캠프,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이른바 친MB계, 친이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재탕 아니냐 이런 사실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네. 이 정책을 정치가 하고 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MB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보여준 많은 워딩에서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주 120시간 노동제, 그리고 얼마 전에는 노동자가 숨진 곳에 가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경영자의 편을 드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런 발언 속에 지금 말씀하신 김종인 위원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시니까 저는 더 다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MB계 분들과 화합이 더 될지, 아니면 김종인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더 효과가 클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윤석열 후보 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이계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강석훈 교수나 김현숙 수석 모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MB계라고 이게 사회가 막 저희가 이제 대통령제를 택해서 스윙이 되고 있잖아요. 과거 한 10년 정도 이제 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쪽 보수 쪽에 생각하시는 보수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정치 이념이 비슷한 분들이 그때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당시 초기에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MB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냄새가 그런 거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하면은 뭐 이후에 또 친문계 뭐 혹은 친 이재명계 이런 인사들이 갑자기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또 있을 겁니다. 네, 시기 그러니까 집권한 정부에서 일을 했냐 안 했느냐 이 시기의 문제이지 이게 특정 계파다 이렇게 좀 그렇죠. 하는 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일단 또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선대위 출범식인데 그동안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계속 공식적인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은 뭐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충분히 김건희 이 여사라고 표현할까요? 뭐 김건희 후보 부인이 충분히 조력을 하는 어떤 뭐 형태라든 조력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글쎄 선거 전략상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두 분이 이제 같이 다니는 모습도 많이 연출하면서 자꾸 김건희 이 후보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다려 보시면 적정한 때에 충분히 나타나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부탁인데요.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김건희 그 배우자분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대 박사 논문 허위 표절 이런 부분과 경력 허위 기재 등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루된 것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세간의 의혹들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런 이후에 등판을 하시는 것은 뭐 그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긴 하지만 영부인의 자리라는 것도 국민들이 대통령의 위치만큼이나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의 입장 이전에 이미 사정당국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의 입장 이전에 충분히 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내놓을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는 뭐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관련해서 그 뭐 어떻게 언제쯤 모습을 공식석상에 나오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거대 양당의 그 관계자분들만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제3지대와 관련된 논의가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분이 안 나와 계시긴 하지만 일단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어떻게 보면 제3지대 논의와 관련해서 첫 발을 떼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정치가 가치 중심의 결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있는 그 국민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있는 정의당의 그 가치의 그 넓이 스펙트럼 우리가 보면 저는 이 어디로 잡아야 될지 사실 가늠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또 김동연 후보까지 지금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세력 연합으로 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목해 주실지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 전체 정권 교체 여론과 그리고 재창출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제3지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 뭐 4+4+4가 결국은 뭐 4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양당, 그러니까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이제 양당 모두 단일화는 아니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뭐 선거의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세 후보는 대선 이후의 정치적 기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지향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앞서 저희가 두 가지 여론조사 봤습니다만은 공이 보면은 세 후보의 합이 아직 10이 안 돼요. 그게 크게 변하지 않는 추세로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 변화의 폭을 세 후보가 만들어냈을 때 아마 의미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측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거대 양당 체제를 좀 타파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힘을 합치다 보면 또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은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하루 4,3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어제 하루 14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 3월 신천지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학습권보다 감염 보호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 차별이 아니라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잠시 뒤 선대위 출범식을 엽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40대 남성이 14살 의붓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터민인 이들은 평소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시점이 이르면 이달 8일쯤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이 비슷하지만 전기료와 필터 교체 비용이 제품에 따라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 필터 교체 비용은 SK매직 제품이, 전기요금은 쿠쿠 제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800명 넘게 줄었지만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25명으로 어제보다 803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7명이 감소한 727명으로 엿새 연속 7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41명이 늘면서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3,893명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146명 늘어난 19,5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신규 확진자 가운데 50명이 60세 이상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돌파 감염 사례인 만큼 백신을 맞은 뒤 6개월이 넘은 고령층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하루 만에 12명 추가되며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12명이 늘어서 모두 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국내 감염은 10명, 남아공을 다녀온 2명이 새로 확인돼 해외 유입 사례도 2명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고리로 꼽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를 넘어 서울과 충북에서도 감염 의심자들이 나오면서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돌파 감염 비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군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286명인데 이 가운데 95%인 271명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지 2주가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9명도 모두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강화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 다중 이용 시설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와 관련된 조치는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둔 뒤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또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에게도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방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 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 접종 가속화, 병상 확충, 그리고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의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이미 미국에 상륙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최소 16개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한 백신의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첫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때가 지난달 23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전자 분석에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려 늦게 확인됐을 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새 변이를 보고한 지난달 24일과 WHO가 이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한 26일보다 앞서 오미크론에 감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에서 21일 뉴욕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행사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이 행사 참석자 5만여 명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One important update there is that so far, completing several rounds of interviews of the person from Minnesota, there's not been any New York City residents identified as close contact. 아직 이 행사 참가자 중 오미크론 추가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남성이 이 행사에서 오미크론에 걸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남성이 행사에서 어울렸다고 기억한 사람 30명 중 약 절반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16개 주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미 보건당국은 현재 미국 내 신규 확진자의 99.9%는 델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에 대비해 오미크론에 특화한 백신의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확산하고 있는 남아공에서 나온 분석 보고서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우탱주에 있는 한 병원. 코로나19 병동에 있는 환자 42명 가운데 70%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중 9명은 코로나19에 따른 폐렴 증상을 겪었고 4명은 코로나19와 무관한 기저질환으로 산소 보충 치료를 받았다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남아공 의학연구위원회는 과거 유행 때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변이 확산 때는 병원에 오는 환자 대부분이 산소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앞서 오미크론 검출을 처음 세계에 알린 쿠체 박사도 비슷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We also have seen clinically that the oxygen requirements when you do what we call the SATs, that's normal in all of the patients. I haven't picked up one, and so my other colleagues as well. 오미크론 환자들의 입원 기간도 다른 변이 확산 때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이 병원 입원 환자 166명의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이전 18개월간의 평균치인 8.5일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0명으로 사망률은 6%대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중환자와 사망자 통계가 과거 유행 초기와 비교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초기 분석 결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덜 치명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수 경기는 침체했는데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통계의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부는 1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2% 올라 월간 6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종합되는 올해 누적 수출 실적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불을 돌파하였습니다. 12월 중순에는 2018년 수출액 6,049억 불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수요 증가로
우리 수출이 순항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상 처음 역대 최고라는 숫자 이면에 통계의 착시를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수출 단가가 높아진 만큼 수출 금액도 부풀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1kg당 수출 단가는 3.7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원자재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석유와 철강 제품 실적이 크게 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수출 물량은 어떨까? 1,607만 톤으로 작년 대비 8.2% 상승에 그쳤습니다. 19개월 연속 무역 흑자라곤 하지만 비싸진 원자재 값만큼 수입액도 올라서 흑자 폭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수입이 오히려 수출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저희가 수입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원소스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판매하는 가격도 높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더 많이 팔았다기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 단가를 끌어올리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낳았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의 날을 맞아 공급망 위기에 강한 무역 구조로의 개편과 친환경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출 회복을 이뤄낸 무역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반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법 공포일로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3일에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고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전기료와 필터 교체 비용은 제품에 따라서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과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시험 결과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제거, 탈취 효율, 소음 등에서 제품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오존 발생량과 필터 유해 성분 등의 안전성 평가에서도 모든 제품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최근 아파트 월패드 해킹 소식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네트워크 장비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해킹된 네트워크 장비가 범죄에 악용된 정황도 포착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탁자 위 옷가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집안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TV를 보는 사람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정용 CCTV 같은 네트워크 장비 해킹을 통해 유출된 불법 촬영물입니다. 해커들은 이렇게 확보한 영상을 다크웹 등에 올리고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IP 카메라뿐 아니라 공유기 등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전체가 해커들의 표적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피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고조사 이런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실제 다른 전산망을 공개해서 해킹 경위지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료들 절취해 가는 이런 것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국정원도 일반인들의 네트워크 장비 해킹 피해를 다수 파악한 상황. 지난 10월에는 국내외 유무선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 네트워크 장비 800여 대가 국제 랜섬웨어 조직의 해킹 공격에 이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문제 해커 조직을 특정하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 기관과 함께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관기관 또는 해외 기관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수법이 이루어지고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공격당한 장비 대부분이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뚫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 보안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일상 속 네트워크 장비가 손쉽게 해커 공격에 뚫리고 확인된 피해만 수백 대에 이른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 YTN 취재진이 보안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공유기 해킹 과정을 재현해봤습니다. 시스템 보안을 뚫는데 채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공유기입니다. YTN 취재진이 국내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공유기 해킹 과정을 재현해봤습니다. 미리 파악한 공유기의 취약점을 공격하도록 코드를 입력하자 몇 초도 안 돼 보안이 뚫리고 준비한 악성 코드가 설치됩니다. 공유기에 저장돼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공유기가 해킹되면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속 여러 개인 정보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내지 않더라도 장비 접근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빼내 다크웹에서 거래하기도 합니다. 공유기뿐 아니라 IP 카메라 같은 다른 네트워크 기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간단히 해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킹한 네트워크 장비 자체를 범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비 관리자 권한을 탈취한 뒤 악성 코드를 유포하도록 명령하거나 디도스 공격에 동원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들 자체를 디도스와 같은 공격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웹캠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 기관이 인증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초기 관리자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것,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시기 전에 매뉴얼 등을 참조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변경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 보안 강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아파트 내부를 비추는 스마트 기기 월패드가 해킹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킹 방식을 특정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월패드 해킹 피해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웹쉘 방식으로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쉘이란 해커가 웹서버에 설치한 뒤 외부에서 서버에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획득해 정보를 빼내는 해킹 방식입니다. 의붓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비전동 아파트에서 자신의 딸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급히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23층 집안에서 흉기에 찔린 14살 딸을 발견했습니다. 또 1층 화단에선 47살 의붓 아버지 A씨가 떨어져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인천 다남동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 68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몸무게가 100kg이 넘는다며 어머니가 음식을 조절하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해진 수업을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춘 참여형, 토론형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신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둥그런 원탁 책상에 둘러앉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에 대한 세계사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방탈출 게임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오타가 나거나 틀리게 얘기하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푸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인지하셔야만 방을 탈출할 수 있고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다루는 심화수학2 과목은 토론형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수업할 내용을 미리 예습해와서 서로 토론하며 문제를 풀어갑니다.
F'M 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명제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엔 교실이 아닌 스튜디오에 학생 5명이 앉아 경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처럼 자신이 듣고 싶거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는 제도입니다. 진로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1학년 때 개설된 과목인 진로와 직업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요. 아이들의 본인의 진로에 맞는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해온 이 학교에선 2학년에 16개, 3학년에 34개의 선택 교과목을 만들고 각각 3과목과 7과목씩 골라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나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면서 제가 유미디어 쪽을 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교사가 없으면 외부 강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86%에서 고교학점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젊은 영화인 육성을 목표로 한 울산국제영화제가 이달 첫 영화제를 엽니다. 제작 지원을 받은 35편이 선정됐는데 기성 감독의 작품까지 포함해서 20개국 82편이 영화제 기간에 상영됩니다. 김인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25분짜리 단편 영화 영미 사진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대하는 두 여성의 삶을 풀어낸 30살 김동찬 감독의 작품입니다. 졸업 영화를 만드는 청년의 열정과 희망을 울산의 한 대한마을에서 제작한 용덕마을은 24살 김하영 감독의 21분짜리 단편 영화입니다. 이들 영화는 올해 처음 개막하는 울산국제영화제가 지원해 만든 영화인데 모두 35편의 영화가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30대 청년 감독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며 열정을 쏟아 만든 작품입니다. 젊은 영화인들의 다양한 상상력 그리고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수한 시나리오와 단단한 제작 준비로 이어진 그런 작품들에 한해서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가운데 13편은 울산을 배경으로 제작돼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영화제에서 4편을 시상하고 상영하지만 울산 시민이 직접 만든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 학도를 응원하는 영화도 상영합니다. 제작 지원 영화 외에 청년의 시선을 담은 우수한 해외 영화도 소개됩니다. 울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청년 영화인들이 제2의 봉준호, 박찬욱으로 성장하고 더불어 울산의 문화예술 저변을 폭넓게 확장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5일 동안 열리는 울산국제영화제는 문화예술회관과 메가박스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감독과의 대화, 더빙과 분장 등 부대 체험 행사도 이어집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지수가 빠지며 1% 넘게 밀려났다가 지금은 개인과 외국인 매수에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 연준의 긴축 기조와 오미크론 관련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99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먼저 원달러 환율 1,18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와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중국 헝다그룹 채무 불이행 우려 등이 상승 압력을 가했는데요. 다만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세 등이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은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은 6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날씨가 다시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위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충남, 세종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밤사이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이 12도, 부산은 16도 등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